자, 2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1번에 거주자 갑의 24년도 금융소득에 관한 자료다. 갑의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될 금융소득 금액으로 오른 것은? 자, 그러니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을 물어봤고요. 별도 언급이 없으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유세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모든 금액은 원천유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일단 1번 24년도 지인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회수한 금액, 동이자는 원천유수되지 않음. 그래서 아무튼 원천유수되지 않았으니까 비영업대금 이익인데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거죠. 3,500만 원인데 원금 3천만 원과 이자 700만 원 중에서 일부만 회수한 거래요. 파산으로 인해서 회수할 수 없는 경우다. 그러니까 그러면 원금부터 회수하는 걸로 해가지고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인 500만 원이 이게 이제 비영업대금 이익이 되는 거죠. 500만 원 비영업대금 이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집계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은 추후에 합산하는 거니까 일단 놔두시고, 얘는 추후 합산 그로섭 계산할 때에 고려하지 않고요. 국내 은행 정기예금이자 요거 300만 원 조건부고요. 공익신탁계획은 비과세니까 합산하지 않죠. 비상장 내국법인으로 받은 현금 배당은 그로섭 대상이죠. 꼭 표시하고 조건부. 그다음에 환매족구 매매 차익도 조건부. 이자소득이고 그로섭률은 10%고. 자, 그러면 일단은 추후 합산하는 거 빼고요. 예 이렇게 합산해 가지고 2천만 원 추가분을 따져야 되는 거죠. 800만 원에 1,500만 원에 1,200, 2,700만 원. 2,700만 원. 일반은 2,700만 원 플러스 2천만 원 초과는 700만 원과 1,200만 원 중에서 작은 금액 700만 원의 10%가 그로섭 금액. 그러면은 일반적인 금융소득 금액은 2,770만 원. 거기에다가 이제 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 추후에 합산하는 거죠. 900만 원. 그렇게 되면은 2,770에서 900 더하는 거니까 3,670만 원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네요. 70만 원. 아까 그 외국납부세 공제 같은 것들은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한 사람이 아니면은 잘 못 푸는 문제예요. 그 한도 계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왜 그리고 그 아까 제가 회계 처리도 변형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개념을 모르면 못 푸는 문제인데, 사실 이런 금융소득 금액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은 많이 문제 풀어봤던 문제들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맞아줘야죠. 그다음에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그래서 얘는 지금 옳은 설명을 물어봤어요. 옳은 설명. 옳은 답은 일단 3번이 옳은 거고요. 다음 1번. 간편점상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서 신고해야 될 소득 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한 경우에는 기장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죠. 10%가 아니라. 그다음에 이번에 재손실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자산 상실 비율을 계산할 때 상실한 타인 소유 자산으로서 상실에 대한 변상 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은 상실 전 자산 총액에 포함되는 거죠. 변상 책임 있는 타인 재산은 분자 분배 전부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3번에 종합소득에 대해서 외국 정부에 납부한 외국 소득세액을 2월 공제 기간 10년이죠. 10년 내에 공제받지 못할 경우에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 소득세액은 2월 공제 기한 종료의 다음 날에 속하는 과세 기간에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용도에 산입할 수 있다. 3번이 맞는 얘기고요. 4번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에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출하는 의료비는 의료비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아니죠. 의료비세액 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기만 하면 되죠. 소득금의 요건이라든지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죠. 그래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자라고 할지라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의료비세액 공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될 수 없다. 틀린 문과 되겠습니다. 5번에 부양가족으로 해서 지급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아니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본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만 교육비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급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렇죠? 답은 3번입니다. 23번 문제.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인데 공동사업장 제조업이고 복지부기무자인데 24년도 소득에 대한 자료다. 거주자 갑의 종합소득 금액으로 오른 것은 공동사업자가 갑과 갑의 배우자와 갑의 동생이 있는데 갑의 배우자의 갑과 생계를 같이 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거다. 그러면 공동사업 합산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공동사업 합산과세가 되는 거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은 전부 다
주된 공사업자인 갑에게 합산하는 거고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 관련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은 각각 배분하는 거죠. 공동사업 합산과세는 사업과 관련된 소득만 주된 공사업자에게 합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사업장의 소득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 건데 단기순이익 5억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갑의 급여 8천만 원은 대표자에 대한 급여니까 필요는 불산입을 하고요. 이자 수익은 총수익의 불산입하고 적정 이자가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아무튼 이자 소득은 부계부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부계부 대상이 아닌 거니까요. 이자 소득은 그냥 뭐 이건 관계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5천만 원 총수익 불산입 해가지고 얘는 이자 소득으로 보내는 거죠. 이자도 보내는 거고 사업용 건물의 처분 이익인데 아무리 복식부기무자를 할지라도요. 건물하고 토지에 대한 처분 손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사업용 건물의 처분 이익은 사업소득 금액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죠. 건물 토지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용 유명자산에 대한 처분 이익은 복식부기무자라면 사업소득 금액을 구성하는 건데 건물은 양도소득으로 되는 거니까 총수익 불산입 되겠습니다. 그러면 5억에서 더하고 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사업소득 금액은 공동사업장에서의 사업소득 금액은 지금 5억 2천입니다. 5억 2천이 되는 거죠. 공동사업장에서의 사업소득 금액은 5억 2천. 그렇죠? 이자 소득은 5천. 그러면 지금 갑의 종합소득 금액을 물었잖아요. 갑은 사업소득 금액의 80%가 갑한테 분배가 되는 거죠. 공동합산과세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자 소득은 합산하는 거 아니니까 갑의 손익 분배 비율인 50%만 이제 갑에게 분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자 소득은 갑한테 분배되는 금액이 2,500만 원 되는 거고요. 사업소득은 5억 2천에 80%니까 5억 2천에 80% 하면은 얼마예요? 4억 1,600인가요? 그럼 갑의 종합소득 금액은 사업소득 금액 중에서 4억 1,600과 이자 소득 중에 이자는 합산 대상이 아니니까 자기의 손익 분배 비율에 해당되는 50%만 두 개 합한 금액이 갑의 종합소득 금액이 되는 거죠. 2,500은 4억 4,100만 원이네요. 4억 4,100만 원. 그래서 23번에 갑의 종합소득 금액은 2번이 되는 겁니다. 4억 4,100만 원 2번. 이렇게 24번 문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갑의 24년도 사업소득에 관한 자료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서 추계조사 결정할 경우에 갑의 사업소득 금액으로 오른 것은 이게 뭐 계산하는데 매출액이 1억 7천에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사업 관련된 보조금은 2천. 이것도 수익금액이 되죠. 사업용 기기장치 처분가액은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수익금액에 포함. 간편장부 사용자라면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수익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냐는 이거는 이제 그 복식부기 의무자냐 간편장부 사용자냐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증명 서류로 입증되는 사업 관련된 지출액. 이제 기준경비법을 적용하게 되면 기준경비법을 적용했을 때는 이제 증빙에서 확인되는 인건비, 임차료, 매입 비용 그 세 가지는 증빙에서 확인되는 금액을 무조건 빼주죠. 그렇죠? 그럴 때 기준경비법을 적용한다면은 증빙에서 확인되는 금액 빼주는 거 원재료 매입 요거 되고 종업원 급여 인건비 되고 기기장 매입가액도 되는데 그 매입 금액은 사업용 유명자산에 대한 매입가액은 제외하고요.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재화의 매입 비용이니까 기계장치 구입은 안 되는 거고요. 사업용 유명자산에 대한 거는 임차료가 되는 거죠. 보험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금액 기준경비법 적용할 때 빼는 금액은 3천, 4천, 1천 합계 8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제조업의 수익 금액이 전년도에 매출액이 3,500만 원 밖에 안 됐네요. 기준경비율은 20%고 단순경비 60%로 가정한다. 자, 제조업의 간편장부상자 기준금액, 간편장부냐 복식부기자냐는 그거는 전년도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기준금액은 전년도의 수익금액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전년도의 수익금액이 3,500만 원이니까 간편장부상자예요. 간편장부상자.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금액이 3,600만 원. 이제 단순경비율 대상자는요. 전년도의 기준금액 전년도를 말하는 건데 전년도의 매출액이 3,6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년도에 매출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 할지라도요. 해당 연도에 총수익 금액이 여기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금액에 해당되면, 즉 1억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그러면은 아무리 전년도에 수익 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해당 연도의 수익 금액이 간편정부 사용자 기준 금액 이상이 되면 그러면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올해에 이 1,000만 원이 수익 금액에 간편정부 사용자니까 일단 간편정부 사용자에 해당되는 거니까 얘는 수익 금액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수익 금액은 1억 9천만 원인데 1억 9천만 원은 1억 5천만 원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전년도 수익 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해당 연도의 수익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간편장부 대상자면서 and 기장하지 않았을 때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준경비율 적용한 소득금액하고 한도가 있죠. 단순경비율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에 이제 국세청장이 정하는 계획재정본을 정하는 배율을 곱하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니까 2.8배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좁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계산을 좀 하면 24번 문제 24번 문제. 자, 기준경비율법을 적용합니다. 이제 기준경비율 적용하는데 수익 금액은 얼마였어요? 1억 9천만 원, 1억 7천에 2천, 1억 9천만 원. 빼기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비용이 3천만 원, 1천만 원, 4천만 원. 8천만 원이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는 금액이었고요. 빼기 나머지 1억 9천에 업종에 따른 기준경비율 20%였었죠. 이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했을 때 추계소 금액이 되는 거고요. 기준경비율을 적용했을 때 추계소 금액은 그러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1억 9천에 7,200만 원 되는 거네요. 7,200만 원. 근데 이제 한도가 있죠. 한도는 단순경비율 적용했을 때 소득금액에 배율이 2.8배라고 했으니까 2.8배 1억 9천만 원에서 그렇죠? 여기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1억 9천만 원에 몇 퍼센트예요? 단순경비율 60%네요. 이렇게 단순경비율 적용한 추계소득금액에 요거에 2.8배 한 금액 얼마가 되는 거냐? 그래서 한도를 계산해 봤더니 한도 금액은 1억 9천만 원에서 60%를 뺀 그렇죠? 나머지 금액 2.8배 하는 거니까 얼마냐면 얘가 2억 1,280만 원. 금액이 엄청나네. 두자의 작은 금액이니까 기준경비율 적용 한 소득금액인 7,200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네요. 7,200만 원. 답은 1번. 되는 겁니다. 25번 문제.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이 더 옳지 않은 것은 자, 25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4번. 예. 한국 국적의 병은 24년도 5월 7일 날 미국 소재 IT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같은 날 출국하고요. 거소를 국외로 이전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은 24년도 5월 7일부터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를 진다. 지금 이제 비거주자가 된 거죠.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입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은 5월 7일 날 출국했으니까 비거주자가 돼가지고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를 지는 거는 그죠? 5월 8일부터죠.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니까 그죠? 그래서 잘못된 거는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3월 3일 날 최초로 한국에 입국해가지고 10월 1일 날 출국했으니까 우리나라의 거주 기간이 올해 24년도에 1년 동안 183일 이상 돼요. 그러니까 거주자는 거주자예요. 거주자는 거주자인데 이게 해당 과세한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이제 단기 거주자가 되는 거죠. 단기 거주자. 그러면 외국인 단기 거주자의 특례 규정에 의해서 국내 원천 소득은 다 과세가 되는데 국외 원천 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것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거죠. 외국인 단기 거주자 특례가 적용돼서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답은 1번은 그렇게 맞는 거고 4번이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26번에 양도소득세에 관한 자료인데요.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시에 창고 건물의 과세 표준, 창고 건물의 과표만 물어봤어요. 이게
근데 지금 결손이 있잖아요. 결손이 있고 양도 차익을 다 알려줬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1그룹이고 비상장시효 2그룹이고 그러면은 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양도소득금에서 통산하는데 같은 그룹 내에서만 되는 거니까 이건 어차피 별개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얘를 통산해야 되는 거죠. 통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같은 세율 적용분에서부터 먼저 통산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세율 적용분의 양도소득금액에 비례해 가지고 이제 통산합니다. 일단 미등기는 5년 동안 보유했다 할지라도 미등기한 거는 장기 보유 투표공제가 안 되는 거니까 양도 차익이 곧 그냥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투표공제를 빼야지만 양도소득금액이 되는 건데 얘는 양도소득금액 그대로인 거고요. 그렇죠? 얘는 등기된 거고 등기 다 등기고 1년 세율이 미등기는 세율이 70%고 같은 세율 적용분에서 얘를 먼저 통산하고 다른 세율 적용분의 양도소득금액에 비례해서 통산하는 거기 때문에 세율을 알아야 되는데 토지 일반적인 부동산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니까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는 주택을 제외하면 40%죠. 그리고 토지인데 비상용 토지가 아니니까 토지고 2년 이상 보유했고 등기됐고 그러면 D 토지는 얘는 일반적인 기본 세율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요. 여기도 이제 여기다가 문제 25번에 지금 건물 이제 A 건물 이제 우리 이거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고요. A 건물, B 건물, C 토지, D 토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요거 그 A 건물에 대한 과세 창고 건물 A 창고 건물에 대한 과세 표준을 구하려고 하는데 양도 차익이 일단 나와 있고요. 얘는 지금 세율이 70%, 얘는 40%, 얘 40%, 얘는 기본 세율 적용. 세율이 다 다르죠. 양도 차익이 A 건물은 5천만 원, B 상가 건물은 6,200만 원. 그리고 얘는 지금 마이너스 양도 차손이 발생했죠. 1억. 마이너스를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죠? 그다음에 D 토지는 5천만 원. 일단 양도소득금액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야 되는 건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서 얘는 3년 이상 보유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거고 미등기 자산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되는 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D 토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거네요. 그죠? 5년이니까 5년이면 5년 이상 6년 미만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2배수니까 10%. 장기보유 특별공제 500만 원.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뺀 금액이 이제 양도소득금액이 되는 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뺀 금액이 양도소득금액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되는데 일단 양도소득 기본공제 빼기 전에 결손금 통산을 먼저 하는 거죠. 그 사이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하는 사이에 결손금 통산을 먼저 합니다. A는 그대로 양도소득금액이 5천만 원, 그렇죠? B는 6,200만 원, C는 마이너스 1억. D는 4,500만 원. 얘를 먼저 여기서부터 먼저 같은 세율 적용분에서 먼저 통산하고요. 6,200만 원. 3,800만 원은 얘는 1차 통산, 여기 2차 통산. 나머지 3,800만 원은 얘하고 얘의 양도소득에 비례해서 3,800만 원 곱하기 9,500만 원 중에 5천만 원은 여기에서 통산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2천만 원이고요. 3,800원 곱하기 9,500분의 4,500만 원은 1,800만 원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결손금 통산하게 되면 결손금 통산 후에 양도소득 금액이 구해지는 거고요. 결손금 통산 후에 양도소득 금액은 그러면 여기 3천만 원. 그죠? 얘는 빵빵 여기는 얼마냐면 2,700만 원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여기다가 지금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뺍니다. 기본공제를 빼는데 얘는 어차피 존재하지 않으니까 뺄 수 없고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먼저 팔린 데서 빼니까 A, B, C, D의 순서로 양도가 됐대요. 여기서 빼려고 봤더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이게 미등기잖아요. 미등기 자산은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안 돼요. 만약 미등기 자산이 아니었다면 여기서부터 먼저 공제되는 게 맞는데 안 되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여기서만 되는 거죠.
그렇죠? 같은 그룹 내에서 250만 원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구해지는 건데 그냥 여기 A 건물은 양도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이 양도소득 금액에 과연 과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물어본 걸 예를 물어봤으니까 창고 건물에 대한 과세 표준은 3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3번. 27번인데 소득세 원천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 틀린 거죠. 원래 잉여금 처분에 따라 가지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지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처분 결의로부터 3개월 내에 여기처럼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3개월이 되는 날에 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봐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원천 징수의 특례 일반적으로 맞는데 근데 잉여금 처분은 언제 했다면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잉여금 처분 이 사이에 잉여금 처분한 거죠. 그죠? 이 사이에 잉여금 처분을 지금 했다면 잉여금 처분한 임원 처분을 해가지고 상여금을 주는 거죠. 이 사이에 잉여금 처분해가지고 상여금 주는 거는요.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 날 잉여금 처분한 상여를 지급한 걸로 봐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거죠. 일반적인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이라든지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이라든지 잉여금 처분에 대한 상여는 맞는 얘기지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잉여금 처분한 거는 오늘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때 2월 말에 지급한 걸로 봐가지고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그래서 틀린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2번이 틀린 문구가 되는 거고요. 28번 문제. 거주자갑 56세 연금 계좌에 관한 자료다. 24년도 종합과세되는 총 연금액으로 오른 것은 단 갑이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종합과세되는 총 연금액. 연금계좌 가입은 2013년도 2월 28일 이전에 했네요. 그러면 기산연차를 구하면 기산연차 6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연금수령 개시일이 23년도 1월 1일이고요. 올해 24년도에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금액은 4,500만 원. 24년도 1월 1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이 1억 있고요. 그 금액 안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연금계좌의 A 금액이 얼마고 A 금액은 불입했는데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300만 원. B는 이연투입 소득이니까 그대로 1,000만 원. C는 여기 불입시에 공제된 금액 5,700만 원과 연금계좌 운용수익 3,000만 원 해가지고 8,700만 원이 C가 되는 거고요. 합계 금액이 1억이 되는 거죠. 그때 이렇게 A, B, C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한도는 연금계좌의 1월 1일 평가액 1억을 11 빼기 연금수령 연차 몇 년차로 할 거냐. 그죠? 연금수령 연차 일단 55세 그리고 B가 여기 연금계좌에 B가 있으니까 가입만 하면 되고요. 그리고 55세가 되고 두 개가 모두 충족된 연차가 기산연차죠. 55세는 올해가 56세니까요. 55세가 되는 거는 23년도고요. 23년도. 그리고 가입은 2012년도에 했으니까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된 거는 2023년도가 55세니까 그때가 기산연차가 되고 그리고 기산연차는 아까 얘기했지만 6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2013년도 2월 28일 이전에 가입한 거니까 6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24년도니까 두 번째 연도니까 6부터 시작하니까 7년차. 연금수령 연차는 7년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을 4로 나눈 다음에 120% 높아 금액이 한도가 되는 거니까 한도는요 1억에서 4로 나누고 걔를 1.2로 곱하니까 한도는 3천만 원. 그죠? 근데 얼마를 수령했어요 지금? 4,500만 원. 그러면 한도 내금액 한도를 1,500만 원 추가하는 건 연금 매수령이 되는 거니까 연금 수령 중에서 A 금액부터 A 금액 3천만 원 A에서 300만 원 인출, B에서 1,000만 원 다 인출, 그러면 C에서 1,700만 원 인출. 요게 여기까지가 이제 연금 수령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1,500만 원 초과했으니까 요게 이제
종합과세는 총연금이 되는 거죠. 1,500만 원은 이제 연금 외 수령이 되는 거니까 기타 수익이 되는 거고요. 3천만 원 초과하는 1,500만 원은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잖아요. C에서 인출한 거고 기타 소득. 답은 종합과세되는 총연금액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9번 문제. 주기사 A에 근무하는 거죠. 갑의 24년도 소득에 대한 자료인데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금액이 얼마냐요? 종합과세 기타 소득금액으로 오는 것은 기타 소득금액을 제외한 종합소득의 한계세율이 24%고요.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대요. 주택 입주 지체상금은 얘는 80%를 필요용비로 의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60만 원이 기타 소득금액이 되는 거고요. 복권 당첨금은 지금 종합과세는 기타 소득금액 물어봤으니까 무조건 분리과세라서 지워버리면 되고요. 근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인 강연하고 받은 외부 강연료는 60%를 필요용비로 의제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4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타 소득금액 건별 기타 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면 과세 최저한, 과세되지 않죠. 계약금이 유약금으로 대체된 금액 이것도 이제 기타 소득금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배임수재 받은 얘는 무조건 종합과세죠. 무조건 종합과세. 그러면 이제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거는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건데 그럼 비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비과세, 과세 최저한,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를 제외한 기타의 그 이외의 기타 소득금액 예하고 예죠. 예하고 예가 얼마 이하? 300만 원 이하죠. 비과세, 과세 최저한,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의 연합계 금액이 300만 원이요. 160만 원밖에 안 되니까. 3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요.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 선택할 수가 있는데 분리과세가 되면 20% 세금 내는 거고 종합과세는 기타 소득금액을 제외한 종합소득의 한계세율이 24%니까 분리과세 선택하게 되면 20%, 종합과세 선택하게 되면 24%를 세금을 내는 거라서 분리과세도 유리하네요. 당연히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거니까 얘네들도 분리과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금액은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거 이거 배임수재로 받은 건 400만 원만 되는 거죠. 그렇죠? 답을 560 이거 하면 560 아니에요. 왜냐면 비과세, 과세 최저한,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의 연합계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데 한계세율이 지금 24%니까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더 세부담 최소화잖아요. 분리과세 선택하게 되면 무조건 종합과세만 종합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번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와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1번이 이제 옳은 표현이 되는데 다단계 판매원이 상시 주재하면서 원래 다단계 판매원은 다단계 판매원이 등록되어 있는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다단계 판매원의 사업장으로 하는 건데요. 근데 다단계 판매원이 상시 주재해서 거래 전부 또는 일부라는 별도의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1번이 맞는 얘기. 근데 건설업은 두 번째 케이스잖아요. 건설업은 그래서 업무 총괄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데 법인이라면 등기부상의 그 법인의 소재지. 등기부상 부동산이 아니라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본점이나 지점. 등기부상 법인의 소재지하고 개인 사업자라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3번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했으면 신고 납부를 전부 다 본점에서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업장 단위로 신고를 하고 사업자 단위로 납부를 한다. 이거는 이제 주사업장 총합납부에 대한 얘기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신고하고 납부를 전부 다 사업자 단위로 본점에서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얘는 틀린 문구가 되는 거고요. 4번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렇죠.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에서 공제하지 않는데 다만 그 공급시에 속하는 과세기한이 지난 후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기산일로 소급해가지고 등록 신청일까지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기산일까지 역사하는 기간 내에 그것은 제외한다. 근데 공급시에 속하는 과세기한에 신고기한 내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25일 내인데 25일이 아니라 과세기한이 지난 후 20일 내 신고기한 내가 아니죠. 20일 내 신고기한은 25일이잖아요. 25일 아닙니다. 20일 내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산일로 소급해가지고 등록 신청일까지 역사하는 기간 내에 매입세액은 또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신고기한 내라고 하기 때문에 틀린 문구가 되는 거고요. 5번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설립 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 등록이나
신고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 아니죠. 사업의 허가 등록 아직 그 신청만 한 상태고 아직 허가나 그 등록이 아직 안 된 상태라 할지라도요. 그 사본 같은 거 제출하고 하면서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을 제출해도 되고요. 그 신청서에 또는 사업자 그 등록증의 사본 또는 신고 확인서 사본으로 대신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허가나 등록이나 신고 전이더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틀린 문구가 되는 거고 31번에 영세로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31번에 옳지 않은 것은 다 뭡니까? 여기서 이게 그 일단 답은 5번이 옳지 않은 건데요. 수출업자에게 내국 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을 맺은 수출자와 인과응용력은 영세를 적용한다. 우리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한 수출자와 인과응용력이 영세를 적용되려면 수출업자하고 직접 도급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수출업자한테 내국 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거죠.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수출자와 인과응용력에 대해서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해 가지고 영세를 적용받으려면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수출업자에게 내국 신용장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을 맺은 거는 영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0%로 과세가 되는 거죠. 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2번에 이게 이제 영세율 적용되는 요건 중에 하나인데 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하고 거래를 한 거고요.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거래를 했죠. 그리고 그 비거주자 지정하는 국내 과세사업자한테 인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 해당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했어요. 제가. 그리고 대금을 외국 관련해서 원화로 받는 등 기획 재정부령으로 전환 방법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거 말고도 요거 그 대금을 해당 비거주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있죠. 이것도 이제 외화로 획득하는 거죠. 원래 비거주한테 지급할 금액이 원래 있었는데 그거에서 이제 빼니까 덜 지급해도 되는 거니까 외화가 안 나가도 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지급 결제하는 경우에도 외화를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영세를 적용합니다. 외국한 은행에서 그 원화로 환전해가지고 받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것 등의 기획 재정부령으로 전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세를 적용한다. 이거 네 번째 조건 충족하는 거라서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적용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틀린 거는 5번 문구가 틀린 문구가 되겠죠. 32번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것을 고르래요. 저가 항공기 국내 여객 선박 항공기에 그죠? 근데 항공기에 국내 여객 운송 용역은 10%로 과세가 되죠. 저가든 비싼 거든 10%로 과세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가공이 안 된 거라 할지라도 귀금속은 과세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 과세. 미가공 농축수입산물이 아니에요. 귀금속은 과세입니다. 의료법에 때는 안마사 가지고 하는 이것도 이제 의료법은 용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면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보험 용역은 면세지만 금융보험 용역의 기업 합병 중개 용역은 수업 시간에 제가 이게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고 그랬죠. 은행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은행에서 하는 용역 중에서 기업 합병 중개 용역은 은행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다. 그 다음에 모자 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이게 음식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급식 용역, 이제 의료보건 용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면세가 되는 거고요.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이 면세가 되는 겁니다. 면세가 되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디귿, 미음, 그다음에 비읍, 디귿, 미음, 비읍. 해서 답은 4번. 4번이 면세가 되는 것들로 모아진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3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그죠? 33번에 틀린 문구 답은 쉬웠어요. 5번에 재화의 공급으로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이 완료된 때가 아니라 그 가공 완료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죠. 가공이 완료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눈에 보였죠. 그다음에 이제 34번 일반 과세자인 개인사업자 갑의 24년도 제2기 확정 신고에 관한 자료다. 면세 전용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옳은 것은 개인 사업자는 이제 과일 음료를 제조 판매했으니까 과세 사업을 하고 있었었는데 24년도 10월 1일부터 과일 판매를 병행하게 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재화를 과일 판매에도 공통으로 사용하게 됐대요. 면세 일부 전용하게 된 거죠. 면세 일부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 그러면 토지, 건물, 기기장치 이렇게 지금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그렇죠? 면세 일부 전용. 토지는 어차피 면세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의지하지 않고요. 건물하고 기기장치만 가지고 면세 일부 전용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취득가액 나와 있고 취득가액 다 매입세에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고 매입세 전부 다 공제를 받았고, 그렇죠? 감가상각비를 필요용비를 인정받았다는 쓸데없는 얘기고요.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건 취득가액이니까 보유 중에 감가상각비 필요용비 산입한 거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면세 일부 전용한 거니까 해당 과세기 아닌 24년도 2기에 면세 공급가액 비율 2억 4천분의 6천만 원. 그래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2억 4천분의 6천만 원 하는 거니까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아이고. 25%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은 25% 해당 과세네.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보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취득가액 4천만 원, 체감률 고려해야 되는 거죠. 1-5% 곱하기 경고된 과세기한 수가 22년도 2기, 23년도 1, 2기, 24년도 1기까지. 24년도 2기 중에 지금 10월 중에 지금 한 거니까 총 4기 지났고요. 그렇죠? 곱하기 면세 일부 전용한 거니까 25%로 곱하면 되는 거죠. 자, 25% 얼마 되는 거예요? 그러면 4천만 원에 이거니까 80%, 3,200만 원에 25% 하는 거죠. 그러니까 800만 원. 그다음 이제 기기장치는 취득가액이 1,000만 원, 1만에서 체감률 25%에 경과된 과세기한수는 23년도 2기와 24년도 1기 2기 지났죠. 그리고 면세 공과액 비율은 25%. 500에 25% 되는 거니까 얘는 125만 원. 면세 일부 전용으로 인한 과세 표준은 925만 원이 되는 겁니다. 답은 925만 원. 그렇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34번에 1번. 925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풀어볼게요. 어묵을 제조하는 일반 과세자인 개인사업자 갑에 24년도 1기 1월부터 6월 30일까지 거래 내역이다. 1기 확정 신고 시에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만 물어봤고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적격 증명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일단은 일반 과세자 개인사업자고 제조업이고요. 어묵을 제조하고 있고요. 미가공 냉동 명태를 1억 3천만 원에 매입해서 어묵 제조에 전부 사용했대. 그러면 의제 매입세 공제. 의제 매입세 공제는 104번에 사라고 여기 공제율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요 정도 남게 했어야 되는 거죠. 개인사업자고요. 일반적인 제조업이니까 104번에 4. 그리고 공제 한도 고려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1억 3천만 원에 104번에 4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500만 원. 의제 매입세 공제 500만 원. 근데 이번에 어묵 배달에 사용하려고 업무용 소형차,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 업무용 소형차가 비영업용 소형차의 매입이니까 매입세 불공제. 24년도 1월 7일 날 어묵 포장 용기를 70만 원에 구입했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나중에 발급받았더라도 확정 신고 기한 내에 발급받으면 지연 수치 매입세 공제가 되면서 대신에 0.5%의 가산세를 나중에 부과하면 되죠. 매입세 공제되는 거죠. 7만 원. 그다음에 직원들 작업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의류를 일반 과세자로부터 33만 원에 구입을 해서 공급 대가 33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부가세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외주표를 수령했으니까 이것도 매입세 공제되는 거죠. 공급 대가가 33만 원이니까 매입세 공제 금액은 3만 원. 거래처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물품을 50만 원에 구입해서 제공했으면 기업 업무 추진비와 관련된 매입세이니까 매입세 불공제. 그리고 임대인한테 4월부터 6월까지 임차료 총액 400만 원 지급했으면은 이거는 매입세 공제되는 거니까 40만 원 되는 거네요. 자, 매입세 공제 금액은 500만 원, 7만 원, 3만 원, 40만 원. 그죠? 그러면 550만 원이 매입세 공제 금액이 되는 겁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거네요. 금액 36번 문제. 도시적 내에 소재한 겸용주택의 임대인데 단층짜리고요. 도시적 내에 소재한대요. 5배, 정착 면적의 5배. 기준 면적은 정착 면적의 5배. A의 24년도 1기 예정 신고 기간이니까 1, 2, 3월 달. 그렇죠?
관한 자료다. A의 24년도 1기 예정 신고 기한에 과세 표준 오른 것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제시된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1기 예정 신고 기한은 1, 2, 3월 달 1년을 365일로 가져간다는 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는 31일, 29일, 31일 그래서 91일이 되는 거네요. 1, 2, 3월 달 91일. 자, 임대 내용을 보니까 24년도 1, 2, 3월 달 이하는 임대 기한이 다 들어와 있고요. 임대 보증금하고 이제 월 임대료 받았고 청소 관리비를 받았는데 임대 보증금하고 임대료는 상가하고 주택 구분이 불분명했는데 청소 관리비는 상가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과세되는 거죠. 그리고 임대 보증금하고 임대료는 임대 보증금 별도의 말이 없더라도 당연히 구분이 안 되는 거고요. 임대 보증금하고 임대료는 요거 두 개는 겸용주택 임대로 인해서 안부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청소 관리비는 무조건 과세가 되는 거고요. 3개월 찍게. 임대 현황. 그렇죠? 상가나 주택, 상가와 주택이 되니까 얘만 과세. 건물은 얘는 면세. 토지 300 이것만 정리하시면 되죠. 토지는 이제 면세가 되는 면적만 구하시면 되잖아요. 면세가 되는 면적은 주택의 부소지 300제곱미터에 90분의 30 3분의 1이니까 주택 부소지는 100제곱미터. 그렇죠? 그랑 주택 정착 면적의 30제곱미터에 도시적 내니까 5배. 150제곱미터. 그러면 두 주에 작은 거 면세 면적은 100제곱미터, 과세는 200제곱미터. 자, 그러면은 이게 얘가 더 작으면은요. 건물에 대한 과세 면세 비율과 토지에 대한 과세 면세 비율이 같아요. 그러면 안부 계산할 때 간주 임대료하고 임대료는 한꺼번에 계산한 다음에 그냥 그거를 또 토지분 건물분으로 기준 시가에서 나누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나누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임대 보증하고 임대료의 총 임대료를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 그냥 90분의 60 비율이 똑같으니까 그게 과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간주 임대료하고 임대료를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간주 임대료는 5억에다가 91일 곱하기 366분의 1 365일로 가져간다는 말 없으니까 정기예금자율은 2.9%. 그럼 이제 임대 보증금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360만 5,191원. 그죠? 임대료는 3개월 곱하는 거니까 1,500만 원. 청소관리비는 3개월 곱하는 거니까 90만 원인데 이거는 전부 다 과세가 되는 거고요. 안분 계산은 얘만 하면 되죠. 이것만. 안분 계산하는데 두 개 합하니까 얼마 되는 겁니까? 1,860만 5,191원은 그 중에 이제 상가에 해당되는 거 90제곱미터 중에서 60제곱미터 해서 이게 과세되면 되고 거기에다 추가로 청소관리비는 그냥 전부 상가에 대한 거니까 전부 다 합해주면 되죠. 이거 그냥 과세면세 면적이 토지 건물이 같기 때문에 굳이 구분해가지고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간주 임대료와 임대료에 대한서 상가에 대한 부분이 얼마냐면은 그 계산하시면 얘가 1,240만 3천, 1,240만 3천 460원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 90만 원 더하는 거니까 그럼 얼마 되는? 90만 원 더하니까 1,330만 3천 460원이 이제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답은 그래서 1,333천 460원 답은 5번이 되는 거네요. 5번. 이렇게 하시면 되죠. 37번 문제. 밀키트를 제조 판매하는 주기사 A 중소기업이래요. 24년도 10월 1일부터 24년도 12월 31일까지 자료다. 이익이 확정 신고 때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으로 오는 것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적격 증명서를 발급해 수취했고 지정 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일단 과세 표준부터 공급 자료 현금 매출액 5억 300에 내가 팔면서 운임 등을 받은 거예요. 공급자가. 그러면 운임 등의 부대 비용이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저하돈 용익이 돼가지고 포함되는 거죠. 5억 300이 그냥 그대로 과표가 되는 거고 외상 매출액이 또 1억이 있고 6억 300. 거기다가 10월 8일 날 자가 제조한 포장 용기를 대표이사 배우자가 사용했네요. 매입세 공제를 받았고요. 그러면은 이제 개인적 공급이니까 개인적 공급 시가를 과표를 하죠. 시가. 그다음에
FOB 선적지 인도 조건을 수출했는데 수출은 선적일 날 과세가 되는데 영세일로 과세가 되죠. 선적일은 11월 7일 날 이제 선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돈 환전은 12월 5일 날 했으니까 선적일 날의 환율로 환산해야죠. 이거 곱하니까 선적일 날의 환율로 환산하게 되면 그러면은 얼마 되는 거냐면 선적일 날 환율로 환산한 금액은 600만 원. 그렇죠? 1,200원 곱하기 600만 원. 근데 600만 원은 이거는 과표긴 한데 영세율 과세 표준이죠. 그리고 23년 7월 1일 날 발생한 외산 매출금 440만 원에 대해서 23년 10월 5일 날 거래처가 파산 나가지고 대손출했어요. 대손세 공제는 과표를 건드리진 않고요. 매출세 계산을 빼는 거죠. 과표는 그러면 지금 과표는 5억 300에 1억, 6억 300에 6억 700에 600만 원 들어가는 거니까 6억 700에 600만 원 하게 되면 과표가 6억 1,300. 그러니까 지금 과세 표준은 6억 1,300. 그죠? 매출세액은 그 중에 600만 원을 뺀 나머지에다 10% 하는 거니까 6억 700에 10% 6,070만 원에 얘는 빼는 거니까 대손세 공제에 40만 원 빼는 거죠. 얘는 세액에서만 매출 세액에서만 차감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매출세액은 6,030만 원. 과표는 6억 1,300. 자, 납부세액을 물어봤으니까 과표랑 납부세액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매출세액 구했으니까 매입세액만. 그렇죠? 의제 매입세 공제율 100세분에서 공제 한도와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면세돈 수입 면세돈소물 수입 가격은 관세 과세 가격에다가 의제 매입세 공제를 주게 하는 거죠. 2억 6천만 원에 104분의 4를 곱하면은 의제 매입세 공제 금액은 1,000만 원. 포장 용기 관련된 매입액이 5,600이니까 매입세액은 560만 원. 그리고 기획장치 1억 원에 대해서도 승계한서를 나중에 수취했지만 그래도 지연 수취한 거니까 가산세를 내지만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매입세 공제는 되죠. 매입세 공제는 1,000만 원. 매입세 공제된 금액은 1,000만 원, 560만 원, 1,000만 원 해가지고 매입세 공제 금액은 2,560만 원. 그러면 납부세액은요. 아까 위에 매출세액이 6,030만 원이었으니까 6,030만 원에서 2,560만 원 빼면 납부세액은 3,470만 원. 따라서 납부세액은 3,47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답은 지금 과세표준 사실 과표만 구해도 답은 바로 나왔어요. 과표가 6억 1,300이었기 때문에 그건 바로 실제 문제에서는 여기 나왔으면 바로 답 5번 하면 되죠.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납부세액도 3,470만 원. 자, 38번입니다. 상증세법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답은 5번이 옳지 않은 건데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기재된 경우에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내외 재산가액을 그러니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비거주자가 사망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거주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잖아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내외 재산가액이 아니라 비거주자니까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가액을 그러니까 모든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거죠. 국내외가 아니라 비거주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인 비거주자 그러니까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가액을 상속세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문구가 되는 거고요. 5번이 39번 문제. 거주자 갑의 상속재산인 비상장 주식에 대한 비상장 주식의 평가액.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액인데 순손익가치하고 순자산가치 구해가지고 가중평균 하면 되죠. 그리고 하한이 있는데 그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하는 거고요. 1,000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주당 지금 주당 가치를 구하면 되는데 한 주당의 평가액. 주당 순이익이 3년치 나왔잖아요. 그럼 주당 순이익 3년간 가중평균한 주당 순이익. 최근 거에는 3배, 얘는 2배, 얘는 1배 해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얘를 6으로 나누면 되죠. 이게 3년치 최근 3년간 가중평균한 주당 순이익이 되는 거고요. 그 주당 순이익이 영원히 계속된 대로 가져가는 거죠.
주당 순이익 자체 계산해 보시면 2,400원에 3,000원 2 곱하고 3,200에 3 곱해가지고 걔를 6으로 나누면은요 주당 3년간의 가중평균 한 주당 순이익이 3,000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주당 순손익 가치는 3,000원을 여기 할인율 10%로 나눠준 거니까 3만 원 되는 거죠. 그다음에 주당 순자산 가치는 이게 발행주주가 10만 주인데 주당 순자산 가치는 자산총액이 36억에서 부채가 4억이니까 순자산은 32억이잖아요. 32억을 10만 주로 나눠주는 거니까 3만 2천 원이 주당 순자산 가치가 됩니다. 주당 순순익 가치하고 주당 순자산 가치가 구해졌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가중평균하는데 부동산 과다법인이 아니래요. 그러면은 순순익 가치 일반적인 경우가 적용돼서 순손익 가치에는 3회 가중을 순자산 가치에는 2회 가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만 원에는 3회 가중을 하고요. 3만 2천 원에는 2회 가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5로 나눈 게 이제 가중평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금액을 주당 주가로 보겠다. 비상장 주식의 주당 가치로 보겠다. 부동산 과다법인이 아니면 순손익 가치에 3회 가중을 하고요. 순자산 가치에 2회 가중을 합니다. 그러면 3만 800원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건 하한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맥스 순자산 가치의 80%보다 하고 얘하고 두 개 큰 거 얘가 더 크죠. 그럼 이제 이거에다가 지금 보니까 몇 주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1,000주고 중소기업이니까 할증하지 않는 거예요. 중소기업이니까 무슨 이게 최대 주주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는 거죠.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이라면 할증하지 않죠. 3년간 계속해서 결손이 발생한 법인이거나. 자, 그럼 얼마? 3만 800원에다가 1,000주 하는 거니까 3,080만 원이 비상주식의 평가 금액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네요. 그렇죠? 답은 3번이 된다. 자, 마지막 4번 문제는 취득세에 대한 문제인데요. 취득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 문제인데 그게 틀렸어요. 그 문제. 나머지는 다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간주취득에 대한 얘기. 이렇게. 그리고 취득세는 실질주의다.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내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건데 문제 4번이 이제 틀리가 되겠죠. 4번에 과점주주는요. 법인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간주취득으로 인한 취득세를 내지 않고요. 설립 시에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는데 설립 이후에 설립 후에 과점주가 된 거죠. 그러면 그 설립 후에 과점주가 되면 그 과점주가 된 그 시점에 그 법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법인이 비상장 법인이거나 또는 코삭 상장 법인이거나 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의 과점주주의 지분율을 곱하면 만큼 그 법인이 갖고 있던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과점주주가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간주취득으로 해가지고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과점주주가 간주취득이 돼가지고 취득세를 내는 거는 법인 설립 시부터 과점주주는 안 내는 거고요. 간주취득이 안 되는 거고요. 설립 이후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에만 그때만 그 과점주가 되는 그 시점에 그 법인의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과점주가 자기 지분율만큼 취득한 걸로 봐가지고 취득세를 낸다. 그래서 틀린 문구는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봤는데 조금 난해한 부분들도 분명 몇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어렵진 않았습니다. 시험 문제가 좀 어렵긴 했어도 몇 문제가 조금 난해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100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공부를 좀 한 사람들도 70점에서 진짜 많이 했다 그러면 80점 정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8개에서 12개 정도는 버릴 거란 말이에요. 평균 10개 안팎은 버려요. 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 버릴 거 잘 버리고 풀만한 것들만 잘 풀었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점수가 많이 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좀 난해하고 좀 어려운 부분 몇 문제를 건드려 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멘탈이 붕괴가 돼서 점수가 전체적으로 안 나왔던 거죠. 그렇죠?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당연히 공부가 좀 부족한 사람들은 당연히 점수가 안 나왔을 거고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도 점수가 그렇게 썩 높지 않았거든요. 높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이번 시험이. 그 원인은 좀 스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좀 어려운 거나 난해한 부분 딱 눈에 안 보이는 문제들은 바로바로 스킵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풀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한번 쫙 풀고
돌아와서 문제를 좀 풀었다면 그러면은 그렇게 점수가 잘 안 나오진 않았을 텐데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제 세무사 시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회계사 기출 문제가 도움이 좀 되니까 이거 보고 세무사 시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계사 시험 준비를 계속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험이 이제 붙은 사람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떨어진 사람들을 위한 강의거든요. 떨어진 사람들은 요 강의 보면 내가 어디가 부족했는지 그걸 좀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뭐 공부를 100%다 할 수는 없죠. 아, 여기는 안 풀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 몇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안 풀고 했었으면은 더 나았을 텐데 스킵하는 거를 과감하게 스킵하는 것도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중간에 스킵하면서 난해하거나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것들 빨리빨리 버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다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회계사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